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여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결정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왜 여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여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 불평등 개선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여성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력이 없거나 약하고,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제도는 거의 임금 교섭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에 주로 분포해서 집단적 노사 관계를 통해서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최저 근로 기준을 정하는 이러한 개인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도 등을 통해서 사실 근로조건의 개선에 효과를 많이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하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한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실 한정없이 임금 수준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최저 수준을 정하고 반드시 사용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 심의를 하죠. 그래서 그 조사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식, 국가가 일방적으로 몇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그러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긍정적 측면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있죠. 노동시장의 일종의 규제죠. 말하자면 최저임금 규제라는 것이 뭐 부정적인 꼭 의미는 아니고요. 시장 논리, 시장 메커니즘을 그냥 두지 않고 시장 작동에서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처럼 임금 수준, 일정 임금 수준 이하로는 노동력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결정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럴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일반적인 흔히 알려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 어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빈곤을 퇴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근로시간이 짧아서 또 긴 하지만 일을 하는데도 동일한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아서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설정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라는 말은 사실 기업은 만일에 최저임금이 없다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때 인건비를 깎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죠?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 11%, 12%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삭감이라는 손쉬운 전략을 너도 나도 택하겠죠. 모든 기업들이 사실 기업들의 1차적인 목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커지기 전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은 비용으로 매력적인 제품을 내놓아야 되겠죠. 너도 나도 그렇게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너도 나도 임금을 지나치게 이제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전략들, 뭐 기계를 혁신한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거나 다른 전략을 취하는 대신에 가장 손쉬운 그 인건비 절감이라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시장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이거는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 근로자가 받는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 근로자에게는 구매력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또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려면 근로자를 더 고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 조건의 개선에 따른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가 생산한 것에 대한 보상, 많이 생산하면 많이 받아가고 적게 생산하면 적게 받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도 있지만 효율 임금 이론이라고 해요. 돈을 어느 정도는 줘야 열심히 일할 의욕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한 만큼 부가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근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기업에게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인상을 하면 수요보다 기업이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노동 시장의 작동 원리인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이 경쟁적일 때라면, 경쟁 시장에서라면 단순하게 접근하면 사실 이런 효과가 나오죠. 그죠? 임금이 인상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 일자리를 잃어서만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이 인상하면 사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바라보고 노동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또 실업률도 증가하는 거예요. 실업률 증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반드시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결국은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에서 그 인건비 인상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그 책임을 전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지갑이 두꺼워졌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전보다 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도 삶의 질이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부담을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전적으로 지면 모르겠지만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반영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되면 결국은 실질적인 이 임금 인상 효과는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할 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반복하자면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87년 10월에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최저 근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서부터 들어가 있어요. 34조, 35조의 최저임금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실시 근거를 뒀지만 당시 우리는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경제 회복, 전쟁 이후에 당장의 생계가 시급한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시 근거는 있었지만 사실 최저임금법, 실제로 국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입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70년대 이제 국가주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정말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임금 수준이 너무나 낮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80년대에 결국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절대적인 수준의 빈곤을
모든 사람이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통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최저임금법 제1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서 빈곤의 퇴치를 할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해서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나 기업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제시해 놓은 그림이에요. 목표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임금 격차 그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네 가지 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라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위, 시급, 1급, 주급, 월급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항상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심의 사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저임금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자, 간략하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익위원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연임도 가능합니다. 이 27명이 결국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약간 놀래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없다. 적용될 최저임금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항상 이제 그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죠, 그죠? 데드라인 안에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현재 그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니까 최저임금을 심의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심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내년도, 그렇죠. 지금 결정해봐야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인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최저임금 심의 결정 논의를 시작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시를 8월 5일까지 해야 되고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를 요청해야 되고 그 심의 요청이 시작이 되면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시작해서 심의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상반기에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결정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심의를 하기 위한 통계 자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도 해요. 최저임금 결정을 그래서 하반기로 미뤄야 된다, 늦춰야 된다라는 제도 개선 요구도 심심찮게 전문가들도 하고 공익위원들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 관행, 이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는 여러 번의 이제 전원회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죠. 심의 자료, 기초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데 임금 실태, 그리고 생계비, 최저임금의 적용,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9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4월, 5월, 6월 말까지 사실은 심의를 끝내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일정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일정을 넘겨서 최저임금 고시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그것이 이제 항상 7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7월 중순까지만 하면 고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7월 중순까지 항상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첫 번째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1호 안건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앞서 봤듯이 이제 시급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 주급, 월급으로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시급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월 단위도 이제 결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시급으로 결정할 거냐, 뭐 시급으로 결정하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결정 사항을 보면 하측이나 우측이나 별 이제 이견이 없죠. 시간당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는데 사용자 측은 이제 시급으로 결정했으니 시급만 고시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자 측과 정부는 월급, 시급으로 결정된 것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서 월급을 같이 병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 이유는 시급으로 결정을 하니까 마치 최저 시급에 기반한 임금만 이제 주면 된다라고 이제 사측이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임금 체계, 임금 제도의 특징인 시급과는 별개의 이제 주휴수당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빼먹고 시급 곱하기 월 근로시간 해서 월급을 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 이 정도가 되면 월급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병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 정도부터 일정 정도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급으로 결정을 하되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노사 간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역시 1호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두고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의가 항상 또 있지만, 어쨌거나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한 월급을 병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시급 플러스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액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관련해 이제 심의를 하는데요. 이제 2호 안건이라고 부르죠. 지금 한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구분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사측의 주장이죠. 그 이유는 업종별로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다 똑같이 주느냐.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해서 더더욱 좀 지불 능력이 없는 업종이 지불을 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상 때로는 이제 규모 내지는 지역으로 구분하자라는 이제 주장도, 사실 그런 부분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2호 안건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역이나 규모에 대한 구분은 법적 근거가 사실 없어요. 이에 대해서 노동자 측은 낙인 효과 혹은 차별이라고 하죠. 특정 업종에만 업종별로 차등을 두게 되면 낮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업종은 낙인 저생산 업종이라는 낙인을 가해지고, 사실 그런 업종에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입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가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사는 한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는 어느 업종에 근무하든지 다 똑같은데,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면 사실 최저 생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이제 무색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구분을 위한 이제 합리적 기준이 설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때로는 이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아무리 그렇게 의도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설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업종을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에는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어느 업종이나 다 지불 능력의 편차가 심한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의 이제 규모를 가지고 하자,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어디서 또 끊겠어요, 그죠? 어디에서 커트라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는 높은 최저임금이냐, 또 반발하는 사용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업종별 구분을 해도 사용자 내부에서 또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사실 차등을 둘 수도 있어요. 그죠? 지불 능력 있는 업종 일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지불 능력이 낮은 업체, 업종을 기준으로 그들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자고 하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불 능력이 있다면 그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차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실상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를 하게 되죠. 사모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네 가지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 생계비가 있고, 유사 근로자의 임금이 있고,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율, 이렇게 네 가지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생계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 생계비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논리죠. 근로자 생계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느 정도 있어야 최저 생계가 유지된다라고 보느냐, 그러려면 이제 제대로 생계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취하는 방식은 소위 실태 생계비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것을 기반으로 실태 생계비, 최저 생계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비되는 개념은 이론 생계비예요. 실제 지출하는 생계비를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측정할 때 문제는,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있는 만큼 쓴다는 거죠. 그죠? 소비라는 것은 소득에 기반해서 지출을 하는 거니까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많이 벌면 많이 쓰잖아요. 최저임금이 만일에 낮은 수준이라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다라면 돈이 적으니까 더 적게 지출을 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마치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다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생계비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어떤 바구니가 있다라고 치면 그 바구니에 정말로 최저 생계에 필요한,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물건들이 최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거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이론 생계비예요. 사실상 이거는 쉽지가 않죠. 이론 생계비. 개념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론 생계비 개념에 기반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실태 생계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구하고 있어요. 비혼 단신 근로자.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최근에 경총에서 발표한 것처럼 비혼 단신 근로자라고 하면 이미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 가구는 비혼 단신이 아닐 뿐더러 중요한 거는 그 맞벌이가 없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또 맞벌이 가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할 연령대가 아닌 미취학, 미성년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은 누가 먹여 살릴 것이냐 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도 가구 생계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유사 근로자 임금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유사 근로자 임금은 도대체 이제 누가 유사 근로자이냐라는 이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서 보통 중위 임금의 60% 정도 혹은 협약 임금률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단체 교섭의 결과 임금 협상을 통해서 인상된 임금 인상률이죠. 그러니까 단체 협상으로 단체 교섭, 임금 교섭을 통해서 얻어낸 임금 인상률만큼은 적어도 임금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노동자 측이고, 사용자 측은 계속 중위 임금의 60% 정도, 다른 나라도 대략 이 정도 되니 이 정도 수준이 최저임금의 상한으로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끌어와서 이미 시간당 임금 총액이 중위값 대비 60%를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준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항상 이제 경총은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 생산성 인상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특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인당 0.8%에 이제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 노동을 투입했을 때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한계 생산 가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대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노동 생산성은 보통 이제 투입 대비 산출, 투입했을 때 산출물이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틀로 이제 노동 생산성을 측정을 하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산출물이 뭐겠어요? 제대로 측정이 안 되죠. 투입은 결국 노동 시간인 거고, 한 사람을 대면 한 사람에게 혹은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산출물이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을 산출하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도 서비스업의 경우는 임금, 노동 비용을 가지고 결국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건 결국 임금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임금을 적게 주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은데,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다시 임금을 적게 주겠다라는 순환 논리에 빠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 분배율이 있습니다. 소득 분배율도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이제 소득 양극화,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또 최저임금제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데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총에서 이번에 또 2021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봤자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렸는데도 소득 분배 지표가 오히려 악화됐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 말하자면 이제 이전 소득, 정부가 조세 지출이나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더 소득 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 해봤자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안 되니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데요. 뭐 가처분 소득 기준의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시장 영역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많은 요인들이 또 있는데 최저임금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닐까. 밑에서 아무리 임금부포 밑부분에서 소득 분배 그 임금이 올라가도 사실 상위 상위 10%, 1% 수준에서의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갔다면, 거기서의 보상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있었다라면 소득 분배 개선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위 계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효과를 보고서는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호 안건, 최저임금 결정 단위, 2호 안건, 업종별 구분, 3호 안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고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 그 최저임금 이제 수준이 가장 이제 큰 관심을 갖는 건데, 그 최저임금액 수준의 결정은 결국 양쪽이 어느 수준 내 임금 인상이 되어야 될지 앞에 이제 고려한 그 4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인상률을 이제 제한을 하죠. 이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노동자 측의 최초 제시안과 사용자 측의 최초 제시안은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 최근 경기가 부진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나치게 많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주장을 펴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라는 안까지 이렇게 내오고 있어요. 사용자 측은. 그래서 그 간극이 더 크게 벌어졌는데, 이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이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이제 요구를 좁히는 이제 여러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격차를 이제 조율하는 것이 결국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쪽의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안이 좀 더 이제 공감을 얻어서 그 최저임금 결정의 최종 안으로 채택이 되느냐, 아니면 사용자 측의 최종 안이 채택이 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최저임금액 결정을 보면 한 번도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사용자 측이 불만을 가지고 퇴장해버려서 최종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고 이제 나가버리거나 그 반대이거나,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최종 제시 안을 제출해서 그걸로 이제 표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항상 공익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의 중간 정도의 최저임금 액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익위원이 정부가 선출한 정부가 그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결정이 불합리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안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최근의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8,720원이고 2018년, 2017년부터 사실 그 전 정부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액이 이제 얼마만큼 인상이 됐는지 이 수준을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이제 한 5%, 7% 내외에서 안정적이다가 최근 들어 2017년, 18년이죠, 그죠? 18년에 16.4%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이제 높았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좀 낮아졌죠. 워낙에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이었다라는 이제 비판으로 그 뒤에는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올릴 수가 없었는데 평균으로 치면 뭐 과거 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율과 뭐 비슷하다 혹은 낮다라는 이제 비판도 받고 있는데 사실 인상률이라는 것은 퍼센티지잖아요. 그죠? 기본액이 크면 인상되는 절대 액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2018년에 16.4%가 아니라 일정 정도 좀 항상 인상률을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인상률이 결정이 되었으면 베이스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021년, 뭐 2022년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 2.9%, 1.5%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많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률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쟁점 그리고 그것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항상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뭐 88년 이후에 한 번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드디어 업종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88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제도나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면 시범적으로 특정 업종에만 적용을 하잖아요. 저는 최저임금법이 시작이 되면서 시범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적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업종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법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제가 법을 전공하고 있지 않고
그때는 제가 또 학생이어서 잘 모르고 당시 상황을 이제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자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살아있는 법 조항처럼 항상 다루어지고 그래서 2호 심의 안건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면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성별 업종, 직종 분리가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도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말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지만 사실상 뭐 특정 업종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평균적인 임금 수준으로 봐도 남성보다 이제 임금 수준이 낮은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 낮은 차등화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이제 경영계가 주장을 한 7대 업종 차등 지급안이 있습니다.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7대 업종 이런 업종이 이제 뭐 생산성 노동 생산성도 낮고 지불 능력도 낮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업종인데요.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 대다수가 이제 여성 다수 업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차등 지급을 하면 결국은 여성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남성보다 이제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가져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이제 생계비,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이제 근로자, 그리고 한부모, 여성 가구주, 가구의 취약성을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 구조의 변화로 여성 가구주가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이 많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배우자, 아빠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이 최저임금 결정이 결국 비혼 단신 근로자 기준이 되는 경우에 여성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가구 단위, 가구 규모에 따라서 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 뭐 그런 얘기도 사실 하고 있지만 가구 규모에 따라서 사실 또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1인 가구, 비혼 단신이 아니라 적어도 미성년자의 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부분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기준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혼자 먹고 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꿈을 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대다수 이제 그 근로 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시작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는 결국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여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최근 이제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 일자리 증가는 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 고용률 증가도 대부분 중고령자들 중심의 이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어요. 이 분야는 재정 지원 일자리죠. 아시다시피 재정 지원 일자리란 국가가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은 주로 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한 명을 돌보는데 얼마를 준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이 정부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결국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이제 수가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여성 직종의 임금 수준,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분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는 그 실태를 이제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이 어떤가 여성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013년부터 18년까지 이 자료인데요. 추세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0.110, 11%로 점차 증가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018년까지 보면 그 추세가 19.3%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보시면 남성보다 여성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2배 이상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인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집단의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겠죠. 오른쪽 표는 얼마나 많은지, 최저임금이 만일에 인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최저임금이 임금이 인상되게 되는 걸 이제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영향률이라고 하는데요.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근로자를 보시면 2013년에는 만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된 것을 적용했을 때 그 인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0.136, 13.6%라고 한다면 18년에는 24.8%로 증가했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도 보시면 2018년을 보세요. 남성은 16.1%, 여성은 35.8%. 상당히 많죠. 그만큼 여성들이 최저임금에 근접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그러한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부포의 아래쪽에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남성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임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에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성별 임금 격차, 우리나라 심각하다라는 거 아시죠?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뭐 앞을 다투고 있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성별 임금 격차를 나란히 비교를 해놨습니다. 먼저 성별 임금 격차를 보시면 2016년에는 39.4%,
2018년에는 32.2%로 점점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추세에 특히 이제 2017년에서 2018년에 보면 급격하게 성별 임금 격차가 줄었죠. 과거에도 보면 2010년에서 2011년에 성별 임금 격차가 또 한 번 급격하게 줄고 2011년에서 2012년에도 37.2%에서 35.2%로 팍 줄었는데, 이때 눈여겨보시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16.4%로 임금 인상이 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가 34.1%에서 32.2%로 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임금 개선으로 인해서 성별 임금 격차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된 임금 인상률과 비교했다면, 이 그림은 이제 최저임금 수준하고 이제 연결시킨 건데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임금 격차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25세에서 54세) 여성 취업자에 한정해서 상대 임금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중저임금 근로자, 중고임금 근로자, 고임금 근로자, 이렇게 임금 분포에서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3분의 2, 3분의 1 이하, 그리고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그래도 2017년, 18년에서 2018년 16.4%로 굉장히 뛰었을 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확 줄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줄은 근로자들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중저임금으로, 그러니까 뭐 임금 분포에 약간 위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이 임금 분포에서 뭐 전체 임금 격차를 뭐 고소득자와 상대적인 그 간극도 줄이지만, 전체 임금 분포에서 아래쪽에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임금 분포의 아래쪽에서의 임금 격차를 이제 줄이는, 이렇게 상향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슈, 쟁점과 그러한 최저임금 제도가 여성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해요. 최저임금 제도는 가장 열악한 지위를 가진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을 교섭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자 기제이죠. 단순 시급, 시간급 하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그런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런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또한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저임금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의 그 현실,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임금 분포의 이
하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만큼 또 역설적으로는 최저임금이 그만큼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가족 생계비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혼 단신 근로자 중심의 생계비 기준 임금 결정은 지속 가능한 사회 재생산을 불가능해 하는 임금 수준이다. 자녀 양육과 돌봄을 해야 되는 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죠. 꼭 여성들에게만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녀 근로자 모두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 생계비는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회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아동수당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 이전제도 이런 걸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노동자 내의 소득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좀 더 법인세라든가 사회보장세, 사회보험료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사용자들도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여성 노동자에 관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저임금 제도의 많은 다양한 측면을 이제 포괄하느라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최저임금 제도가 여성 근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사실 아니어도 여성 근로자들이 좀 더 단체의 교섭을 통해서 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여성들이 종사하는 많은 업종은 단체 교섭이 불가능한 재정 지원 일자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역할이 여성 노동자들에겐 그만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